안녕하세요. 올드뷰티 아카데미 메이크업 강사 최유리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메이크업의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이크업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 메이크업 기초 이론, 세 번째 색채와 메이크업, 네 번째 메이크업 기기 도구 및 제품,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메이크업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메이크업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메이크업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메이크업 기원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세 번째는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고요. 네 번째 메이크업 종사자의 자세, 이렇게 총 4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이크업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메이크업은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장점은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형태를 메이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의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말로는 화장이라고 하고 담장, 농장, 염장 등 여러 가지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페인팅, 토일렛이라고도 하고요. 프랑스어로는 마끼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끼아주는 분장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토일렛은 오늘날의 화장실로 변환이 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화장은 얼굴을 꾸미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일렛은 온몸을 전체를 꾸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세기의 셰익스피어는 페인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17세기 초 리처드 크러슈가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이크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메이크업의 목적은 개성을 창출하고 사회적 예절을 지키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심리적인 자신감을 상승 효과로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서도 메이크업은 무조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예절로도 메이크업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의 기원 및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메이크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식설은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야기로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내는 그런 장식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화설은 본능적으로 이성을 유인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호설은 자연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군인 같은 경우에 또 위장 크림을 바르면서 위장을 하고 있죠. 그 부분도 위장설, 보호설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장설은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뿔 등을 이용하여 신체 일부를 위장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체 표시설은 신분이나 나이, 계급, 그리고 성별을 구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설은 주술적, 종교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 뜻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회적 기능은 사회의 관습 및 예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기능은 개인의 성격, 그리고 사고방식 등 내면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울한 사람이거나 인체에 대해서 약간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조금 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심리적인 기능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기능은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기능은 자외선 그리고 아니면 대기 오염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은 일관된 이미지와 그에 따른 통일감이라고 하는데 메이크업하고 옷차림이 서로 통일감이 없으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예쁜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는 헤어스타일과 의상 그리고 장소의 분위기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파티장을 갔는데 그냥 캐주얼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어울리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비라는 부분은 색상이나 명도, 채도에 의한 효과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변화는 메이크업을 통한 이미지 변화 및 입체감을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180도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은 좌우 균형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메이크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대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뭐 사진을 찍을 때나 뭐 증명사진을 찍을 때 이런 부분 때 이제 메이크업이 양쪽이 다르면은 사진과 선생님께서 이런 거 좌우 대칭을 맞춰주시죠. 그래서 그만큼 메이크업에서는 대칭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색상의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이크업이 뭐 우리 일반적으로 섀도우 메이크업을 할 때 포인트에서부터 베이스적인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라데이션이 전혀 없이 그냥 무지개 마냥 딱딱딱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중요한 조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고조선 시대에는 이때는 우리 당군 신화처럼 쑥과 마늘을 이용해서 민간요법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쑥과 마늘은 피부를 하얗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부족 기관인 이런 말갈족에서는 얼굴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오줌으로 세수를 하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기름으로 인해서 피부를 따뜻하게 보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시대에는 연지 화장이 발달하였는데 이 연지 화장은 뭐 무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뭐 바깥을 나가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거나 그거에 따른 연지 화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가늘고 둥근 형태로 그렸으며 신분과 직업, 평상시와 나들이 및 의례에 구별하여 달리 치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화장과 색조화장 모두 다 성행을 하였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지화장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시대의 사람의 얼굴 보시면 연지화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쪽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연지화장을 하였고 눈썹은 약간 둥글게 이렇게 그렸던 부분을 사진 벽화로 인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백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때는 분을 바르되 연지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시분무주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제 시대에는 굉장히 화장인 문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백제 시대의 화장은 일본에까지 전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 문화를 주변국에도 영향을 끼침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시분무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라시대는 앞에 시분무주와 중요하게
여기 부분은 영욱일치 사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을 깃든다 라는 뜻으로 얼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상이나 장신구로 화려하게 몸을 꾸미면 그만큼 아름다운 정신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욱일치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 분물하고 화려한 장신구가 유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했던 선덕여왕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시대가 신라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나 화려한 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목욕이 대중화가 되었고 다양한 세정제와 향료가 함께 발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면 영욱일치 사상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화량은 그 신라시대의 남사 무사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였죠.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화랑까지 메이크업을 굉장히 진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고려시대는 화장의 이원화, 앞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화장의 이원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장은 기생들은 분대 화장, 그러니까 굉장히 진한, 짙은 화장을 하였고요. 어염찐 여인들은 비분대 화장, 그러니까 화장이 없는 부분을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기생들과 여염집으로 굉장히 나누어서 화장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차별화된 메이크업을 하였고요. 이때는 신라시대 때보다 더욱더 탐미스럽고 굉장히 더 사치스러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 기생들은 메이크업을 굉장히 더욱더 진하게 했던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의 이원화는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조선은 앞전에 이야기했던 화장의 이원화가 더욱더 세분화된 화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뭐 비분대 화장하고 분대 화장으로 나뉘었다면 이때는 더욱더 세분화된 화장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유교 사상의 도덕적 관념이 더해져서 화장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염집 사람들은 더욱더 화장을 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기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화장을 더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는 뭐 아름다운 신체가 뭐 깨끗한 정신을 깃든다는 그런 뜻으로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신체가 청결해야 마음도 정결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방판하는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조선시대에도 매분구라는 그런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화장과 매분구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인도를 보시면 굉장히 화장을 많이 하지 않는 깨끗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만큼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화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 화장품인 박가분이라는 부분이 먼저 생겨났어요. 박가분은 오늘날 최초의 그러니까 화장품인 거죠.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술의 연지의 색상이 짙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화기 시대에는 이제 뭐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까지 메이크업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펌의 헤어스타일과 짧은 치마, 하이힐, 양산 등을 차용한 신여성이 등장하였던 시기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의 여성과 일반의 여성의 화장이 구분된 시기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가분, 이렇게 분으로 된 형태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940년에는 해방을 맞아서 서양의 문물이 대량으로 유입된 시기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을 통한 수입의 화장품이 퍼졌다고 해요. 이때는 이제 전쟁이 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도와줬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을 통한 수입 화장품이 퍼진 시기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60년대는 콜드크림이 유행을 하였고요. 1970년대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시작이 되었고 색조 화장이 발달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때부터는 TV 컬러가 이제 약간 대중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색조 화장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980년대는 컬러 TV로 색조 화장이 유행하였고, 그리고 펄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컬러 TV가 점점점 유입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유행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뭐 물광 메이크업, 굉장히 깨끗한 메이크업도 굉장히 많이 유행하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2000년대는 다양한 메이크업의 개발 및 공존을 하였는데, 이때부터는 굉장히 트렌드가 갑자기 많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트렌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메이크업의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대 시대인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집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콜은 오늘날의 아이라이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라이너의 시초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죠. 그러니까 햇볕이 굉장히 따갑다 보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눈에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라인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안티몬이라는 거는 이제 눈 주위에 발라주는 그런 안티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와 신체적 보호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종교적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뒤에 사진을 먼저 보시면 요 코를 그릴 때 물고기 모양으로 그렸어요. 이 물고기 모양으로 그린 것은 다산을 뜻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렸던 이 종교적인 의미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햇빛으로 인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렸던 이런 신체 보호의 목적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별과 계층에 따라 달리 화장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리스는 이제 균형미와 조화미가 추구를 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욕의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시대에는 공중목욕탕이 발달하였다고 해요. 이때는 신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부분을 굉장히 미의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중목욕탕이 발달하였고 목욕이 성행하였는데 하루에 2~3번 이상을 목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 피부를 선호하여 백납분을 바르기도 하였고 몸몸의 모든 털을 제거하였던 시기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와 보겠는데요. 중세시대는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목욕의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십자군 굉장히 전쟁이 많은 시기죠. 전쟁이 많았던 시기에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되는 부분에 메이크업을 하거나 씻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욕 문화가 발달을 하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이 목욕을 못하다 보니까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과다 사용하였던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욕주의로 인해서 화장을 경시하였고 화장을 제한하였던 시기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넓은 이마, 희고 창백한 피부, 그리고 아치형의 눈썹 이렇게 메이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넓은 이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 중세시대에 보시면은 이런 건물들이 다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하늘에 있는 종교의 신으로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들을 높이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눈에서 이마, 그러니까 끝까지가 이게 넓어야 그 신에게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백한 피부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눈썹은 아치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르네상스 시대는 굉장히 과도하고 이런 장식과 치장을 엄청 많이 하였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 장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백한 피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고요. 이제 눈썹을 제거해서 이마를 더욱더 넓게 하였던 부분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치형의 눈썹이 유행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가발을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착용을 하였어요. 그래서 가발을 채워주는 그런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엘리자베스 1세가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엘리자베스 1세는 화장을 굉장히 두껍게 하였다고 해요. 얼굴을 하얗게, 더욱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을 분을 1cm 이상을 바를 정도로, 그러니까 지우지 않고 계속 덧바르는 거예요. 더욱더 하얗게 만들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얼굴을 더 하얗게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정맥을 더 그려주는 이런 파랑색 펜슬로 정맥을 표현을 함으로 얼굴을 더 하얗게 만드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였던 분이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장식과 치장의 시대라고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때는 풍만하고 성숙한 여인상의 미 기준이라고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얀 피부는 유지를 하였어요. 굉장히 피부를 하얗게 하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씻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얼굴을 굉장히 하얗게 하기 위해서 다시 씻고 바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향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였고요. 그리고 짙은 선명한 눈썹과 눈화장을 하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패치가 유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패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에 이제 흉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얼굴에 약간 흠집이 났으면 메이크업을 흔해서 계속 덧발랐지만 그래도 그거를 덧바르기에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패치, 그러니까 오늘날 패치처럼 이런 점처럼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붙임으로 인해서 얼굴을 더욱더 약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얼굴 눈 옆에는 어떤 뜻, 볼 옆에는 어떤 뜻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가 패치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남자를 유혹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코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때는 더욱더 화려하고 귀족적인 취미를 발당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장식적이고 과장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고 플럼프를 입에 물어서 볼을 부풀었다고 해요. 제 얼굴이 자꾸 꺼지니까 볼을 더 빵빵하게 하기 위해서 플럼프를 입에 물어서 더욱더 빵빵한 볼을 표현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백납본을 바르고 볼과 입술에 연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봉오리 같은 입술을 표현하였어요. 굉장히 작은 입술을 표현을 하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패치가 더욱더 유행을 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은이 첨가된 화장품을 제한이 없이 사용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계속 더욱더 안 좋아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시대에는 수은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패치가 유행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연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굉장히 메이크업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대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근대 시대는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였고, 그리고 위생과 청결 개념으로 비누 사용에 보편화가 하였다고 해요. 이제 앞전에는 메이크업을 굉장히 두껍게 하고 진하게 하고 씻지도 않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였고,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피부에 영양분을 더 주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근대 시대에 넘어오면서 보편화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는 테다바라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의 메이크업은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일자형으로 하였고, 아이섀도우는 강한 음영을 넣었으며 입술은 얇은 입술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20년대 클라라 바우라고, 여기 부분은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클라라 바우 같은 경우는 피부를 굉장히 하얗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브로우는 가늘고 진하게 그렸는데 살짝 처지게 그리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어둡은 음영, 그리고 개슴츠레한 눈을 표현을 하였고, 립은 둥글고 곡선진 붉은 입술, 그리고 헤어는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20년대에는 굉장히 재즈도 많이 유행을 하였고, 이런 파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화려한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였고, 여성적인 부분이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밖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원래 여성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굉장히 하지도 않고 머리도 굉장히 길고 이랬었는데, 이제 보브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입지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라 보우고요. 그 다음 193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920년대처럼 굉장히 향락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파티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많았던 시대예요. 이때 시대에 중요한 거는 그레타 가르보. 그레타 가르보는 우리 메이크업 필기 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이 과제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레타 가르보가 언제 시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시대에도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아치형으로 그리죠. 그리고 섀도우 같은 부분은 은영의 홀을 표현을 하는 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타 가르보 다시 한번 1930년대 시대인 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는 리타 헤이워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1940년대는 리타 헤이워드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부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곡선의 두꺼운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는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요. 마릴린 먼로는 약간 섹시한 느낌,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 청순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시대에는 아이브로우가 두껍고 각진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눈은
꼬리 부분이 살짝 치켜 올라간 느낌으로 그렸으며 입술은 아웃 커브 그리고 붉고 광택 있는 입술을 표현을 하였다고 해요. 여기서 마릴린 먼로는 우리 국가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고 1950년대 인물이라는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켜 올라간 눈썹, 각진 눈썹, 그리고 아웃커브의 촉촉한 입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는 트위기 그리고 브릿지 바르도가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여기에서도 트위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보시면은 섀도우적인 부분은 아이홀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였죠. 그래서 눈을 굉장히 크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위아래 둘 다 속눈썹을 붙여서 눈을 강조하였고요. 이때는 리틀걸의 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기 같은 경우는 이때 처음으로 짧은 미니스커트가 나오고 이런 여성들의 머리가 쇼컷으로 하였던 부분 정확하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트위기가 1960년대 인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펑키 스타일, 1970년대는 펑키 스타일이 유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컬러 TV의 등장으로 화려한 컬러가 사용이 되었어요.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화장에서도 1980년대는 컬러 TV가 등장함으로써 화려한 색감을 사용했던 메이크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었던 시기죠.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90년대는 에콜로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으로 내추럴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다양한 색조 화장이 유행했던 시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이크업 종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공중위생 지키기. 메이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으로 위생을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대인 서비스. 메이크업을 받는 고객층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어린 학생들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도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뭐 시사나 정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메이크업 종사자가 가져야 할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예술적 자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메이크업은 항상 트렌드가 바뀌어요. 맨날 바뀌는 그런 트렌드를 항상 따라가야 되고 그 트렌드에 맞게 이 고객한테 어울리게 메이크업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 그래서 기술적, 예술적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도덕적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총 4가지로 메이크업 종사자의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 문제 첫 번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의 이원화가 시작된 시기는 신라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답은 아니죠. 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이 유행을 하였던 시기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를 사용하여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성행한 시대는 첫 번째 중세 초기, 두 번째 로마, 세 번째 그리스, 네 번째 이집트 시기이죠. 그러면은 정답은 4번 이집트 시대이죠. 그래서 이 콜로 아이라인을 그리고 햇볕을 눈이 따갑게 하는 것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아까 했었죠. 그 부분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7세기 초 메이크업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정답은 리처드 크래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가 메이크업이라는 거였고, 그렇게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메이크업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이크업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